여러분 안녕하세요. JCN 건강플러스의 홍관입니다. 많은 분들이 미리 건강검진을 하고 예방접종을 하는 이유, 바로 어떤 병이든 치료보다는 예방이 중요하기 때문인데요. 더욱이 자주 발생하는 병이라면 미리 예방하고 정보를 알아두면 큰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오늘 JCN 건강플러스에서는 제니스 성형외과 유방갑상선 클리닉의 김병성 원장을 모시고 여성들에게 가장 많이 생기는 암, 유방암과 갑상선암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우리나라 여성 같은 경우에는 서양에 비해서 유방암 발병률이 훨씬 빠릅니다. 10년 정도 빨리 젊은 여성에서 유방암이 더 많이 발생한다고 할 수 있는데요. 유방암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다른 암을 예방하는 데 좋은 방법이라고 알려져 있는 그런 것들과 크게 다르진 않습니다. 딱히 유방암만을 예방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는 건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녹황색 채소라든지 과일들 이런 것들 많이 섭취하시고 네, 원장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유방암과 갑상선암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본격적인 이야기를 나누기 전에 우선 저희가 준비한 영상 하나 보고 오겠습니다. 가슴에 조그만 멍울이 잡히면 쪼르르 달려가 유방암 검사를 하는 김 여사. 목이 가끔 쉬어도 기침이 조금만 길어져도 쪼르르 달려가 갑상선 암을 검사하는 박 여사. 매일매일 자가진단해 또 예방하려고 영양제 먹고 또 체조하고 또 검사하고 도대체 왜 이렇게 갑상선암, 유방암 걱정하시는 건가요? 네, 좀 전에 보신 영상처럼 사실 50대 정도가 되면은 유방암과 갑상선암에 대해서 많이 걱정들 하시더라고요. 실제로 많이 걸리는 편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최근의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여성 암의 발병률 1위와 2위가 갑상선암과 유방암입니다. 여성 인구 10만 명당 갑상선암의 경우에는 170여 명 정도, 그리고 유방암의 경우에는 70여 명 정도가 해마다 새롭게 발병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발병률과 사망률은 좀 다른데요. 사망률의 경우에는 유방암의 경우에는 5위, 그리고 갑상선암의 경우에는 그보다 훨씬 낮습니다. 이것은 적극적인 조기 검진에 의한 결과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우리나라 여성들의 암 중에서 가장 높은 비율로 발생하는 것이 갑상선암과 유방암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앞서 본 영상처럼 약간 유난을 떨어도 조금 괜찮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그렇다면 오늘 원장님을 모시고 우리나라 여성들이 특히 많이 걸린다는 유방암과 갑상선암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우선 유방암 정확하게 어디에 어떻게 생기는 암인가요? 네. 우선 초음파 사진과 유방 구조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유방을 초음파로 들여다본 모습입니다. 제일 위에 흰 띠 모양으로 보이는 층이 피부층이고 그 아래에 검게 보이는 것이 피하 지방층, 그리고 그 아래에 희고 조밀하게 보이는 것이 유선층, 유방층입니다. 그리고 그 아래 줄무늬로 가로 줄무늬가 보이는 것이 근육층이고 그보다 더 아래에는 폐와 심장, 흉벽 안쪽이 되겠습니다. 네. 이 층층의 구조 중에서 유방암은 유선층에서 생기는 것입니다. 육안으로 보기에는 비슷한 크기의 유방이라 할지라도 유선층의 양은 서로 다를 수가 있습니다. 유방이 작다고 해서 유선층이 작다고는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곧 유방암이 걸릴 확률은 유선층이 두껍고 많을수록, 유선층이 조밀하고 치밀할수록 유방암에 걸릴 확률들이 많다고 할 수 있습니다. 유방에 생기는 혹이 다 암은 아닙니다. 대부분의 유방 양성 종양은 유방 내에만 머물러 있습니다. 다른 장기로 퍼져가지 않고 크기가 커질 수는 있지만 다른 장기로 전이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와 달리 유방암은 유방 밖으로 퍼져나가서 생명을 위협할 수도 있는 악성 종양인 것이죠. 유방 내의 혈관이라든지 그리고 림프선을 타고서 같은 유방에 작은 혹을 만든다든지 아니면 다른 반대쪽 유방으로 넘어간다든지 겨드랑이에 혹을 만든다든지 그보다 더 심해지면
뼈라든지 그리고 폐, 간, 뇌 등과 같은 다른 장기에 전이가 되어서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더 무서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이 유방암의 증가율이 OECD 국가 중에 최고라는 말을 들었는데 이렇게 유방암이 급속도로 늘어나는 이유가 따로 있을까요? 이와 같은 유방암 발생 빈도의 증가는 향후에도 지속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상하고 있습니다. 유방암 발병 증가의 원인은 정확하게 규명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여러 연구를 통해서 보았을 때 유방암 환자와 유방암이 없는 사람들을 차이점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차이점을 위험인자라고 얘기합니다. 네. 유방암의 가장 큰 위험인자는 여성 호르몬입니다. 유방의 상피세포는 에스트로겐 등의 여성 호르몬의 자극을 받아서 성장하고 분열하게 되는데 유방의 상피세포들이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에 노출되는 시간이 길면 길수록 즉 다시 말해서 생리를 하는 시간이 길면 길수록 유방암의 위험성이 커진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즉 초경이 빠르거나 그리고 폐경이 늦어서 생리를 오래 한 여성이 유방암의 발생 위험이 높아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출산이라든지 모유 수유의 경험이 없을수록 위험도가 높아진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폐경 후 여성이 비만한 경우에도 피하 지방에서 여성 호르몬 생성이 많아져서 유방암의 발생 위험을 높일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유방암의 가족력이 있다든지 방사선에 노출된 경우 아니면 방사선 치료를 받았다는 경우 그리고 장기간 호르몬 대체요법을 받았다든지 경구 피임약을 복용했다든지 네네. 그런 것들이 유방암의 위험도를 높일 수가 있습니다. 젊은 층에서 발병률이 높다고 하니까 저도 좀 더 신경을 써야 할 것 같은데요. 이 유방암 발병 초기엔 별다른 증상이 없다고 들었거든요. 그렇다면 어떤 증상이 있을 때 유방암을 의심해 봐야 하는 걸까요? 네, 유방암 초기 단계에는 대체로 증상이 없습니다. 대부분의 환자들이 유방통을 주소로 유방이 아픈 것을 주소로 병원을 내원하게 되는데요. 유방의 통증이 느껴지는 것은 전체 여성의 반 이상이 경험하는 아주 흔한 증상입니다. 하지만 이런 유방통이 유방암과 연관되는 경우는 매우 드뭅니다. 또 유방의 멍울, 만져지는 혹입니다. 유방암 증상 가운데 70% 이상을 차지하는 만큼 가장 흔한 증상입니다. 유방의 멍울은 통증을 동반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통증에 상관없이 멍울이 만져지는 경우에는 반드시 즉시 병원을 방문하셔야 됩니다. 네. 멍울이 만져지더라도 암이 아닌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유방암으로 의심되는 멍울은 초음파로 검사를 했을 때 대부분 모양새가 불규칙하고 또 주위 조직으로 침범을 해서 고정된 양상을 보입니다. 또 다른 중요한 증상이 있습니다. 유두분비물입니다. 유두분비물은 유방 종괴 다음으로 흔한 증상인데요. 많은 환자분들이 유두분비물이 있을 때 유방암을 걱정하고 의심하지만 유두분비물이 있는 환자의 일부에서만 악성 질환과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유두분비물이 있다고 해서 모두 암과 관련된 증상은 아니고요. 호르몬 이상이라든지 특정 약물에 의해서도 분비물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암으로 인한 유두분비물은 한쪽에서만 나옵니다. 한쪽 유두에서 여러 유관이 아닌 하나의 유관에서 분비될 때 암을 의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상이 중요한데요. 성상은 짙은 초콜릿색이라든지 네. 혈액의 색을 띤 혈성 유두분비물이 의미가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조금이라도 의심이 된다면은 병원에서 이제 검사를 받아야 될 텐데요. 유방암 검사는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나요? 우리나라의 경우 젊은 여성에서 유방암 발생이 비교적 많기 때문에 유방 초음파가 아주 유용한 검사 방법이 되겠습니다. 유방 초음파 검사는 우리나라 여성들처럼 유방 조직의 밀도가 높아서 유방 촬영술에서 치밀 유방인 경우에 종괴를 관찰하기 어려울 때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습니다. 만져지는 종괴가 있을 때 유방의 종괴가 또 낭성인지 아니면 고형 종괴인지 이런 것들을 구별하는 데도 유용하게 사용되고요. 네. 만져지지 않는 종괴를 조직 검사한다든지 만모톰 절제 수술을 할 때 반드시 초음파를 보면서 시행하게 되겠습니다. 유방 초음파 사진을 보겠습니다. 5mm 미만의 작은 종괴를 만모톰을 이용해서 절제했고 조직 검사상 영기 유방암 또는 유두종 등으로 진단된 사례입니다. 이런 작은 유방 종괴는 커지기 전에는 만져지지도 않고 아무런 증상을 보이지 않습니다. 따라서 초음파로 확인하고 만모톰 방법으로 절제를 해서 조기에 진단된 아주 운이 좋은 경우들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유방암의 치료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유방암을 치료할 수 있는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유방암의 치료 방법에는 수술적인 치료와 그리고 항암 치료, 그리고 방사선 치료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수술적인 치료를 먼저 설명을 드리면 크게 유방 부분 절제술, 그리고 유방 전 절제술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근래에는 수술 후에 팔이 붓는 등 림프 부종 등의 합병증들을 줄이기 위해서 임상적으로 겨드랑이에 임파선 전이가 없을 것으로 예상되는 환자들을 대상으로 감시 림프절 생검이 표준 치료법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또 유방 전절제술을 받은 환자들을 대상으로 유방 재건술을 적극적으로 시도해서 환자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대부분 1차적으로 수술을 시행한 뒤에 재발을 막기 위해 보조요법으로 방사선 치료라든지 항암 치료, 그리고 호르몬 치료, 표적 치료 등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국소적으로 많이 병이 진행되었거나 종양의 크기를 줄여서 유방 부분 절제술을 시도하고자 할 때는 수술 전에 항암 치료라든지 표적 치료, 그리고 호르몬 치료들을 시행할 수가 있습니다. 네. 또 항암요법이 있습니다. 항암요법은 수술 전 종양의 크기를 줄여야 하는 환자라든지 수술 후 재발 위험이 높은 환자, 또 다른 장기에 이미 암이 전이가 된 환자들을 대상으로 시행할 수가 있습니다. 다양한 약제들이 사용되는데 보통 2가지 이상의 약을 병합하거나 아니면 순차적으로 투여하게 됩니다. 전신에 미치는 부작용이 심한 경우가 많아서 환자들이 삶의 질을 제대로 유지하면서 지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대표적인 부작용으로는 구토라든지 그리고 전신 쇠약, 식욕부진, 탈모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항암제 투여로 인해서 월경이 중단된다든지 얼굴이 붉어지는 등의 폐경 증상들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골수 기능이 억제돼서 혈구세포들이 감소하고 면역 기능이 떨어지는 그런 부작용들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뼈라든지 폐라든지 다른 장기로 전이가 돼서 고통을 받는 환자들은 반드시 필요한 치료이기 때문에 부작용들을 잘 조절하면서 치료를 꼭 이어가야 하겠습니다. 네, 다음 방사선 치료에 대해서 좀 알아보죠. 네, 또 방사선 치료가 중요한 치료인데요. 방사선 치료는 유방 절제술 후에 혹시 수술 부위에 그리고 또 그 주변에 남아 있을 수 있는 유방암들을 완전히 제거하기 위한 치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수술 부위의 재발이라든지 뼈나 뇌 등의 장기에 전이가 된 경우에도 완화요법으로 함께 시행할 수가 있고요. 유방 부분 절제술을 받았다든지 전절제술을 받았다 하더라도 병이 많이 진행되어 있었던 경우에는 수술 이후에 방사선 치료를 이어가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다양한 치료 방법들이 있는데요. 근데 최근에는 앞서 말씀해 주신 이 맘모톰 시술을 많이 사용한다고 하더라고요. 이 맘모톰 시술, 정확히 어떤 시술법인가요? 네. 맘모톰은 사실 회사에서 판매하는 기계 명칭입니다. 소위 맘모톰 시술, 맘모톰 수술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실제 시술명은 진공보조 유방 생검입니다. 유방에 혹이 있을 때 조직을 얻어서 그 혹을 구성하고 있는 세포를 현미경으로 정확하게 봐야지 확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조직을 얻어서 확진을 하는 그 과정을 조직검사라고 합니다. 맘모톰은 조직검사의 방법으로 시작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진공 흡입 장치와 그리고 회전 칼날이 부착된 바늘을 이용해서 유방 조직을 잘라서 적출하는 방법입니다. 네. 일반적인 유방의 조직 검사인 중심침 생검에 사용되는 바늘은 직경이 1에서 1.5mm 정도인데요. 맘모톰에 사용하는 바늘은 이보다 더 굵은 3.4mm 정도 되는 굵은 바늘을 이용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채취하는 조직의 양이 많은 것이 특징입니다. 그래서 조직의 일부만을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 미세한 절개만으로도 초음파상에 확인되는 혹을 완전히 다 제거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네, 이렇게 좋은 치료법이 나와서 다행이긴 하지만 아무래도 가장 좋은 치료법은 바로 조기 치료가 아닐까 싶은데 초기에 발견하기 위해서는 정기 점검이 필수가 아닐까 싶습니다. 유방암 정기 검진, 언제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좋을까요? 네, 유방암은 비교적 예후가 좋은 암, 그리고 조기에 발견하면 유방을 보존할 수도 있고 완치도 가능한 그런 암입니다. 네. 하지만 유방암도 다른 암들과 마찬가지로 초기에는 특징적인 소견이 나타나지가 않습니다. 정기적인 진찰 그리고 유방 자가 검진이 중요하고 어떤 증상이라든지 이상이 있을 때는 즉시 전문의를 찾아서 적극적인 검진을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근데 유방암이 완치율이 높다고는 하지만 수술 후 2, 3년 안에 재발될 가능성이 높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재발되는 것을 방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전체 유방암 재발률은 20에서 30% 정도가 됩니다. 네. 재발을 한 환자들의 경우에 수술 후 2, 3년 이내에 재발하는 위험이 높습니다. 재발한 환자의 70% 정도가 수술 후 3년 이내에 재발을 하고 90% 정도는 수술 후 5년 내에 재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수술 후 완치 여부와 관계없이 유방암을 고혈압, 당뇨처럼 평생 관리하는 질환으로 생각하셔야 합니다. 유방암 조기 발견이 중요하듯이
재발도 초기에 발견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수술 후에 정기적인 추적 검사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특히 수술 전에 병기가 높았다든지 치밀 유방이라든지 젊은 연령일수록 철저한 추적 검사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재발에 대한 두려움으로 의학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방법을 지나치게 의존하게 되면 경제적인 부담뿐만 아니라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도 있습니다. 암을 억제하는 인자가 함유된 녹황색 채소, 과일 등을 통한 균형 있는 식사와 그리고 충분한 수면으로 규칙적인 생활을 해야 됩니다. 지방, 그리고 설탕, 소금, 알코올, 또 훈제 또는 소금에 절인 음식 등은 섭취를 줄이는 게 좋고요. 일반적으로 암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는 좋은 습관들이 유방암에도 도움이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꼭 기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갑상선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볼까 하는데요. 이 갑상선 질환은 여성뿐만 아니라 남성들한테도 많이 나타난다고 하더라고요. 이 갑상선, 어디에 어떻게 나타나는 질환인가요? 네, 갑상선은 목 전면에 튀어나와 있는 갑상연골 바로 아래에 위치하게 됩니다. 길이는 4, 5cm, 넓이는 1, 2cm 정도, 무게가 15에서 20g 정도이고 나비 모양처럼 좌우로 두 개의 옆으로 나누어져 있고 좌우옆을 연결하는 부위를 협부라고 부릅니다. 정상일 경우에는 잘 만져지지 않습니다. 혹이 있다든지 염증이 있어서 갑상선이 커져 있는 경우에 만져질 수가 있고 또 목이 불룩하게 나온 것처럼 눈에 확인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갑상선의 기능은 주로 신진대사에 필요한 호르몬을 분비해서 신체 전반의 기능과 대사를 조절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갑상선 호르몬은 신체의 대부분의 기관들의 기능과 직간접적으로 관계가 있는 중요한 호르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갑상선 기능에 문제가 생기면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라든지 기능 항진증이 유발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목에 위치한 나비 모양의 기관, 이 갑상선이 우리 인체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럼 갑상선에 나타나는 질환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갑상선 증상은 갑상선에 혹이 생기는 경우와 갑상선에 전반적인 염증이 생기는 경우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먼저 혹이 생기는 경우를 설명드리면 혹은 양성 종양과 또 악성 종양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둘 다 크기가 작은 경우에는 대개 아무런 증상을 일으키지 않습니다. 물론 혹이 작더라도 위치에 따라서 겉에서 만져지거나 보기에 불룩 튀어나와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갑상선의 혹은 천천히 자라기 때문에 쉽게 증상을 느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갑상선에 혹이 있는지 없는지는 일반적으로 만져서 확인하기는 어렵고요. 갑상선 초음파를 통해서 확인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혹에서는 갑상선 호르몬이 과도하게 생성이 되면서 갑상선 기능 항진증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네. 그리고 갑상선에 염증이 생기는 경우인데요. 갑상선에 염증이 생기는 경우를 갑상선염이라고 얘기합니다. 갑상선염의 종류는 다양하기 때문에 한 번에 다 설명드리기는 어렵습니다. 통증이 없이 만성적인 염증으로 서서히 갑상선이 손상이 되고 갑상선 기능 저하를 일으키는 자가 면역성 질환인 하시모토 갑상선염이 가장 흔한 갑상선염입니다. 염증이 초기에는 아주 경미할 때는 갑상선이 별로 붓지도 않고 증상이 없습니다. 그냥 갑상선 초음파에서 염증 기운이 조금 있네요 라는 얘기를 들을 수 있는 정도입니다. 하지만 염증이 진행이 된 경우에는 갑상선이 붓기 때문에 실제로 목이 부어 보입니다. 갑상선 호르몬이 적어지는 기능 저하가 생기기 때문에 피로감 그리고 우울감이 생기거나 피부와 모발이 건조해지고 얼굴과 다리가 붓거나 생리불순 등의 증상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염증이 오래 지속되는 경우는 오히려 갑상선이 섬유화되고 위축이 되어서 작아지는 그런 현상이 생기기도 합니다. 반대로 갑상선 기능 항진증이 발생하는 자가 면역성 갑상선 질환으로 그레이브스병이 있습니다. 하시모토 갑상선염과는 반대로 호르몬 과잉으로 기능 항진증이 생기게 됩니다. 증상은 식욕이 좋은데도 불구하고 체중이 감소한다든지 가슴 두근거림, 그리고 피로감, 손떨림, 안구 돌출, 그리고 땀을 많이 흘리고 더위를 못 참는 등 그런 증상들을 보일 수가 있습니다. 여성 발병률도 높은 데다가 또 최근에는 갑상선암 이 환자가 많이 증가하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요. 실제로 증가하는 추세인가요? 네, 환자가 늘어난 것이 아니라 사실 의학기술의 발달과 적극적인 검진에 의해서 종양을 빨리 발견하게 된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과거에는 갑상선암이 생긴 지 10년이 지나서 혹이 만져지고 그제서야 진단되고 치료를 시작했다고 하면 지금은 초음파 검사의 보편화가 갑상선암의 진단율을 높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발생률이 아니라 진단율이 높아진 것이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렇게 진단율이 높아져서 초기에 발견되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갑상선암으로 진단받으면 뭐 당장 수술을 해야 하는 건가요? 네, 갑상선암으로 확정이 되면 일단은 수술을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나이가 많다든지 또 다른 이유로 수술을 하지 않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갑상선암 중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유두상 갑상선암인데요. 유두상 갑상선암의 경우에는 대부분의 환자에서 악성 종양이긴 하지만 진행이 매우 느리고 전이를 하지 않는 것이 보통입니다. 단 2% 정도의 유두상 갑상선암만 전이를 하게 되고 생명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조기에 수술을 하게 되면 거의 대부분의 환자가 완치가 되지만 전이가 된 상태에서 발견되게 되면 완치율이 떨어지게 됩니다. 간혹 미세암의 경우에 수술을 연기하거나 수술을 거부하는 경우가 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암이 자라나고 또 다른 신체 기관으로 전이가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수술 자체가 힘들어지고 또 수술 후유증도 심해지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조기에 수술할 것이 권장되기도 합니다. 또 미분화 갑상선암은 갑상선암 환자 중에서 1% 미만에 해당되는 드문 암이지만 이 경우에는 암세포가 매우 빨리 자라게 됩니다. 이 암은 대부분의 경우에 진단 후 생존 기간이 1년 미만일 정도로 경과가 좋지 않은 암입니다. 결론은 갑상선암 확진을 받았으면 전문의의 정확한 소견을 듣고 적절한 치료법을 선택해서 치료를 받아야 되겠습니다. 치료 시기를 놓쳐서 병이 진행되는 경우가 생겨서는 안 되겠습니다. 네, 오늘 유방암과 갑상선암에 대해서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요. 정말 여성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들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저도 깊이 새겨듣겠습니다. 이번에는 의학 상식들이나 정보 중에서 알고는 있지만 정확하지 않고 또 물어보자니 망설여지는 그런 궁금증을 해결하는 시간입니다. 원장님께서 속 시원하게 답변해 주시죠. 네, 먼저 첫 번째 질문입니다. 모유를 먹이면 유방암에 걸릴 확률이 낮아진다. 흔히 이런 얘기를 하는데 어느 정도 영향이 있다고 들었거든요. 실제로 맞는 얘기인가요? 네, 여성 호르몬의 영향이 유방암의 위험 인자가 된다고 앞서 말씀드렸는데요. 한 아이를 임신하게 되고 출산 이후에 그리고 또 모유 수유를 하게 되면 보통 2년 가까이 생리가 중단되게 됩니다. 그렇죠. 네. 그만큼 그 시간만큼 여성 호르몬에 적게 노출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임신과 모유 수유는 유방암의 발병률을 낮추는 예방 인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네, 두 번째 질문입니다. 갑상선암과 유방암 모두 비만인 사람에게 잘 걸린다. 두 암이 비만과 연관이 있을까요? 네, 우선 갑상선암은 비만과 특별한 관계는 없고요. 유방암은 연관이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여성 호르몬과 연관된 문제입니다. 네. 폐경 이후에 비만한 경우에는 여성 호르몬 수치가 높아지고 또 이것이 유방암의 발병 위험률을 높일 수도 있습니다. 네, 오늘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요. 끝으로 시청자들께 마지막 당부 한마디 해주시죠. 네, 유방암과 갑상선암은 조기에 발견하고 잘 치료하면 완치율이 매우 높고 경과가 좋은 암이기 때문에 평소 적극적인 정기검진과 좋은 생활 습관들로 잘 관리한다면 여성에게 가장 흔한 암이긴 하지만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정기검진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해 주셨습니다. 아쉽지만 이제 여기서 원장님과 인사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오늘은 제니스 성형외과의 김병성 원장님과 함께 여성들에게 가장 많이 나타나는 질환, 유방암과 갑상선암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 발병률이 높은 만큼 예방법을 숙지하고 미리미리 검진해야 한다는 것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JCN 건강 플러스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크기는 작지만 영양소는 엄청나고 흔하지만 전 세계적으로 사랑받는 음식 바로 콩입니다. 천여가지의 용도로 이용되는 콩. 항암 효과가 탁월해서 콩으로 만든 청국장을 일주일에 한 번씩 꾸준히 먹으면요, 유방암 위험을 30%가량 줄일 수 있다고 합니다. 말 그대로 슈퍼푸드, 파워푸드인 콩. 오늘 맛있고 담백한 콩, 아니죠, 담백한 약 드셔보시는 건 어떨까요?